지난 4.13 총선에서 대전 서구갑에서 충청권 최초로 내리 5선을 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스튜디오로 모셔 정치권 현안 또 앞으로의 진로 비전 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사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몇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선 이후에 여러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그동안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직접 정치다운 또 정치를 좀 주도해 보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그동안 이제 갈등이 첨예한 것을 많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당내의 문제, 여야의 문제, 국회와 정부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중재를 해서 협상을 성공시켰죠. 대표적인 것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일어났던 광우병 쇠고기 파동. 네. 예, 그때 국회가 선거는 끝났는데 86일 동안 등원도 선수도 못할 때입니다. 모든 대화가 끊어졌을 때 제가 물꼬를 막후 협상을 해서 완전 타결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그 파동을 분위기를 좀 잠재운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2008년이죠.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네. 때문에 정부가 1천억 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요청해 왔어요. 그때 제가 속했던 당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우선 쫓아내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틀 만에 합의서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당에서는.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장관 하나를 몰아내고 안 몰아내는 것보다는 우리 금융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구하는 것, 하루가 지날수록 이자율이 높아가는데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협상, 중재력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회의장직에 이제 나서 보시겠다 어떤 의사를 피력하신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 직접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바로 지금 이제 국민들이 3당 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삼발이 체제죠. 네. 이제는 양당 체제와 달리 고도의 협상과 타협이 없이는 국회가 원활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한 점에서 정말로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 있는 중재력이 있는 분들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이 3당 체제의 국민의 뜻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결정, 이른바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관련해서 이게 각하 결정을 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결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결정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당연한 결정이죠. 국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을 국회 자체가 해결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로 끌고 간 자체가 국회의 권위와 의신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한 당연한 결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도 그걸 충분히 적용을 해서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도는 갖추어져 있는데 운용 의미를 잘 기함으로써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기우라는 것을 증명해 줄 필요가 20대 국회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모두에 소개해 드릴 때 충청권에서 최초로 이제 내리 5선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요즘 정치권에 보면 충청권에 대한 시선이 이제 주목되는 것 같아요. 뭐 충청권 대망론 또 이른바 뭐 반기문 대망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 충청권, 충청도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지역의 갈등 구조가 심하면서 주로 영호남이 갈등을 일으켰었죠. 엄격히 따지면 권력을 쥐고 있던 영남이 문제의 갈등의 원인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충청도가 항상 정치적 소외를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한 번도 대통령을 해보지 못한 권력의 중심에 서보지 못한 충청도도 이제는 중심에 한번 서보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지역에 기반한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한국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충청권에 기반한 반기문, 이른바 여권에서 얘기하는 충청권에서 기반한 반기문 대망론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본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예고 세계인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자리이죠.
그분이 끝까지 자신의 영예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경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반 총장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 총장이 결정했을 경우에는 예.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지형으로 보면 여권에서 반길 가능성이 크지요. 예, 예. 단 한 가지 아직 임기가 7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그런 것이 분출됐다는 것은 글쎄 바람직하지? 유엔 네. 사무총장이 영예로운 자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했을까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충청권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수권 능력에 대한 어떤 의문부호가 좀 자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 어떤 힘을 가져야 될까요? 예,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대선의 잠재군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있고 새누리당에는 상대적으로 없죠.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가 승리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하려면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수권 능력이 뭐냐? 네. 가장 시급한 고통받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느냐? 그리고 이제는 야당이지만 제1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책임감, 사명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꽉 막힌 남북 문제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때 가능한 것이지 예. 단순한 현재의 지지도 인기도만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정권 교체로 해서는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실증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경제 문제가 우선이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서민 경제 중산층 모두가 어렵습니다.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신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예. 사실 개원도 전에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정계 개편이다, 뭐 또 개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개원도 하기 전에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20대 어떤 또 얘기는 뭐 개편, 정계 개편이나 개헌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신지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인위적 정계 개편, 정치 공학에 의한 정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3당 구조 체제는 국민이 만들어준 준엄한 심판이다. 여당도 야당도 협조해서 소위 협치를 해나가라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예. 그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그 명령에 거역하거나 위배되는 정당은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죠. 예. 그것을 인위적으로 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과연 통할 것이냐 저는 의문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과 맞물려서 사실은 이제 개헌 논의 같은 경우에는 좀 예. 개편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20대 국회에서 좀 개헌론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헌 관계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87년 체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 이러한 국회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근본적 원인이고 다원화된 세하에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이 분산, 예. 이런 것들은 대단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20대 국회 많은 분들이 이제 협치의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국회의장이든 아니면 더 앞으로 큰 뭐 비전, 목표를 가지고 봤을 때 20대 국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국민의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갈등을 오히려 분출시키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회는 국민의 버림을 받겠죠. 예. 그러면 그 국민의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하려면 그야말로 관용과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과 타협은 가진 자가 관용하고 타협의 자세를 보유하는 것이죠. 예. 지금 3당 체제에서 관용과 타협에 의한 소위 협치,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은 또다시
이 모든 20대 국회를 또다시 한번 버릴 것이다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느낀 것은 국민은 바다이고 정치인은 떠 있는 배다. 국민이란 민심은 정치인이란 배를 순항시키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국민을 배를 뒤집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 번 보았습니다. 항상 민심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세상을 새로운 국회는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뭐 아직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게 결정은 안 났지만 자칫 또 대부분의 국회의장이 자당 소속과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면 자당과 부딪혀야지요. 조금 전에 제가 실례를 들었지만은 제가 정책의장 시절에 1,000억 불 지금 요청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왔을 때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즉각 합의해 준 것은 당의 입장, 즉 장관 하나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안정 기조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은 필요하다면 특히 자당과 부딪히고 설득하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국회의 국정감사 13번째나 우수위원회 선정된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박병석 의원님의 모습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